왜 웃습니까? 예,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예, 제가 심지어 구독자가 225명이나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죠? 그렇죠? 이게 요즘은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빠진 학생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더 긴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촬영한다고. 자, 이제 심장을 한번 볼 텐데, 심장 별로 어렵잖아요. 자, 심장 보자. 우리 몸에 이제 순환계 한번 잡아보자. 순환계. 자, 순환계라고 하는데, 자, 우리 무슨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도는 거야. 그렇죠? 계속 마치 그 순환 버스처럼 계속 우리 몸을 빙글을 도는데, 바로 빙글을 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를 옮겨주기 위해서인 거야. 이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를 운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라든가 영양분,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이런 걸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인데, 순환계는 모두 세 가지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핵심 키포인트가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펌프를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는 심장이 있을 것이고요. 이 심장이 열심히 밖으로 뿜어내고 또 받아내는 혈액이 있을 거예요. 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면서 지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곳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을 바로 뭐라 부를까? 혈관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순환계는 크게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우리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순환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참고하십시오. 하나는 폐쇄 순환계가 있고요. 폐쇄 순환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개방 순환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방 순환계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범위에 벗어나는 거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우리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 사람은 혈관이 뚫려 있나? 혈관이 다 막혀 있나? 막혀 있죠. 그러니까 쭉 가면 끝까지 쭉 연결돼 있지. 중간에 펑 끊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몸에 새지 않겠지, 그렇죠? 우리 몸은 폐쇄 순환계야, 개방 순환계야. 폐쇄 순환계야. 우리 사람은 폐쇄 순환계고요. 그럼 개방 순환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방 순환계는 곤충이 바로 대표적인 개방 순환계고요. 폐쇄 순환계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폐쇄 순환계입니다. 그러면 이 폐쇄 순환계와 개방 순환계 비교했을 때 개방 순환계는요, 빗줄이 있는데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쭉 통으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게 쭉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가 여기서 쭉 앞으로 품어져 나온 다음에 우리 몸에 세포들인데 그 세포를 스며들어서 마치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화장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여기 우리 몸의 혈액이 세포 사이에 스며들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왜 빠를까 느릴까? 느려요. 그 다음에 폐쇄 순환계는 무조건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요. 혈액 자체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오직 혈관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바로 어떤 게 있냐면, 이 폐쇄 순환계가 혈액 이동을 할 때 혈액을 이동하는 원동력이 바로 뭘까? 심장의 강력한 펌핑이에요. 이 펌핑의 압력에 의해서 피가 쫙쫙 해서 혈관 다시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얘는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심장에 강한 펌핑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심에서 봤을 때 폐쇄 순환계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반대로 개방 순환계는 피가 스며들어서 흘러간다 표현을 들어보겠죠? 스며들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적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로 곤충들이 개방 순환계를 통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몸집이 크다, 몸집이 작다. 몸집이 작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별로 큰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 근데 그거를 빠르게 폐쇄 순환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펌핑한다고 한다면 이 펌핑하는데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등치가 작아서 에너지 조금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거기 대부분 심장 펌핑에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쓴다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치가 작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발생이 적기 때문에 이 심장 바꿈에 큰 에너지를 거기에다 할당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개방 순환계를 이용해서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처럼 등치가 커, 그다음에 에너지 발생이 대단히 많아. 그러면 이 개방 순환계보다 강력한 펌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해. 그럼 펌핑을 해서 우리 온몸을 혈액으로 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폐쇄 순환계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얘는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폐쇄 순환계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심장에 강한 펌핑을 통해서 혈액을 운반시킨다면 뭔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혈액을 운반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점이 바로 뭐냐면 얘는 혈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혈이 안 넘어. 얘는 혈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류 속도를 피가 빨리 돌게, 느리게 돌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릴렉스 할 때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피가 천천히 도는 거고요. 심한 운동을 했을 때는 심장의 펌핑이 활발해지면서 혈류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근데 얘는 조직세포 사이를 혈액이 스며들기 때문에 혈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방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운반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하고 이거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폐쇄성이죠. 근데 우리 사람처럼 에너지 많이 필요할 때, 에너지 조금 필요할 때 그 격차가 되었을 때는 그 에너지의 격차를 그다음에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량의 격차를 혈류 속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혈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바로 폐쇄순환계로서 우리 사람은 이런 폐쇄순환계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심장 혈액 혈관인데, 자 먼저 혈관 한번 보자. 혈관. 자, 혈관 한번 좀 해보자. 자,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바로 혈관이라고 하고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되어 있고 이 혈관은 하는 역할 또는 방향에 따라서 이 혈관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뭐 더 디테일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이 있고 하나는 정맥이 있는데 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자.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동맥 할 때 이 동자가 무슨 동자냐면 활동하다 할 때 동자야.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심장으로부터 뛰쳐나가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심장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혈관을 우리 동맥이라고 하고요. 정맥은 이 정맥할 때 정자는 고유한 정자야. 그래서 얘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야.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구분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들어간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밖에 외출할 때 방 창문 열고 뛰어내니까 거실 통해서 외출할까? 거실. 그래서 얘는 심장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얘는 심장의 거실이 어디냐면 심실이야. 심실로부터 빠져나온 거고요. 얘는 들어갈 때 우리가 물론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는 거실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엄마 몰래 들어가려면 거실 통하지 않고 몰래 방 창문 열고서 들어가겠지. 그렇죠? 반칙이라면. 그래서 얘는 심방으로 들어가요. 심방. 지금은 좀 뭐야 뜬금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정리되면 그렇구나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동자가 에너제틱하다는 얘기야. 활동적이라는 얘기고 얘는 고유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펌핑에 의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혈압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혈압이 높아. 얘는 다소 혈압이 낮단 말이야. 그러면 강한 혈압을 견뎌야 되니까 이 동맥은 혈관 벽이 두꺼울까 얇을까? 두꺼워요. 영어 쓰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링 하시고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 잘하는구나. 이런 어려운 영어를 혹시 미국 살 봤어요? 그럼 그죠. 그 눈치챘어요. 발음이 구려서 굉장히 두껍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맥은 반드시 혈압이 약하니까 그렇게 두꺼울 필요 없겠지? 얘는 어떨까? 아무도 말 안 해. 다 모른다는 얘기죠. 나만 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 등장합니다. 예. 저 뭐야? 왜 아무도 발음 안 하지? 자, 그러면 저기 발음이 정말 부린 친구 한번 봐요. 씬.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칩시다. 자, 얇아.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얘는 혈관이 두꺼워. 이거 그려본다. 자, 혈관이 이렇게 있다 시작. 이렇게 안 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정도. 자,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있다 시작. 혈관이 이렇게 되잖아.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요. 그럼 실제로 피가 지나가는 길 자체는 어떨까? 좁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혈관 벽이고 얘는 단면적이야. 피가 지나가는 단면적은 어떻다? 좁다. 그치? 반대야. 헷갈리면 안 돼. 얘는 반대로 어떨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피가 혈관벽이 얇으니까 실제로 피가 지나가는 게 어떨까? 넓겠지. 얘는 단면적이 크다. 넓다. 단면적이 넓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무섭게 완기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요거야, 요거. 처음 시작은요. 요걸 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그 다음에 동맥 한번 보자. 자, 동맥은 혈압이 무척 세요. 피가 쫙쫙 뿜어져 가야 돼. 그러면 피가 쫙 뿜어져 나갈 때 혈관이 어떻게 될까? 쫙 늘어나요. 피가 쫙 뿜어져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다 줄어들어. 그래서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관벽이 늘어났다 수축됐다. 늘어났다 수축됐다. 얘는 굉장히 탄력성이 굉장히 커요. 얘는 탄력성이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얘는 탄력성이 매우 적겠죠? 네,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맥은 혈압이 무척 높아요. 그래서 이 동맥이 손상되면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피가 막 솟구쳐요. 그래서 우리 피부 밑에 만약에 동맥이 있다면 약간의 상처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피가 뿜어져 나오겠죠. 친구랑 어떻게 봐 장난치다가 친구가 손톱을 긁었어. 근데 동맥이 손상돼서 피가 뿜어져 나와. 그럼 안 되겠죠. 제 죽었거든요. 아마 원인이 뭡니까? 친구가 긁었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맥은 손상되면 피가 뿜어져 나와. 뇌혈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위치는 피부 밑에 존재하지 않고 몸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몸의 중심에. 반면에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약하고요. 정맥이 손상되어도 피는 깨작깨작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바로 피부 밑에 있습니다. 피부 밑에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고운 피부, 우리 고운 손등 피부 한번 봅시다. 자, 손등. 자, 우리 고운 손등, 고운 피부 아닙니까? 아무튼 손등을 한번 봅니다. 손등을 보게 되면, 봅니다. 손등이나 손목을 한번 봅니다. 자, 손등에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보이죠? 그쵸? 이게 바로 뭐야? 핏줄이야, 핏줄. 핏줄인데, 선생님, 어떤 애가 치고있죠? 선생님, 왜 피가 파란 색깔이에요? 나 무슨 병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혈관 안에서 이게 피고요. 그쵸? 우리 피를 보는 거잖아요. 혈관을 보는데, 요 혈관은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이야. 손목 쪽에도 보면 정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것은 다 몸의 피부 밑에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정맥입니다. 동맥은 어디 있어?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어요. 근데 이 동맥은 대부분 몸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동맥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아주 피부 바로 밑에 바로 돌출되어 있는 동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뭘까? 경동맥이에요. 이쪽으로. 이거는 뇌부 혈액의 공 때문에 이 혈액이 손상되면, 피가 뿜어져 나와요.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의 몸의 뇌는 내 몸에서 필요한 산소의 약 20%를 뇌가 독점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 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몸에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뇌 쪽으로는 우선 공급을 해요. 근데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는 산소가 공개 안 되면 바로 죽어요. 죽고 복구가 안 돼요. 다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즉사, 원샷 원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짓을 할 때도 이거 배워야 돼요. 칼 들고 있어. 그래서 상대방을 위협할 거야. 근데 여기다 갖다 대면 위협할까? 물론 여기도 위협이 되긴 하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어디 위협해야 돼? 여기를 칼을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대고서 죽을래 말래 뭐 이렇게 위협해 준단 말이야. 그렇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혹시 강도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위협할 때 어디에 위협해야 된다? 여기 위협해야 된다. 왜?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몸에 있는 동맥은 다 몸의 중심부에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비련의 여주인공이 어떤 그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손목을 어때요? 손목을 짜면 너무 잔인하다고 프로 영화도 멜로가 아니라 손목을 긋죠. 자, 손목을 긋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잘라내는 거예요? 정맥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깨작깨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물속에 담가요. 그러면 피가 피가 슬슬 나오면서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서서히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동맥은 내가 어떻게 될까? 손을 든 거잖아. 손목같이 작아요. 그게 동맥이 욕시에 피가 뿜어져 나오는 이건 그 랜덤이 아니라 이거는 공포 영화로 바뀐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더라도 과학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바로 피부 밑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대단히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맥은 혈압이 약해서 혈관이 있을 때 피가 가는데 피를 밀어주는 힘이 대단히 약해요. 그러다가 밀어주면 앞으로 가. 근데 안 밀어주면 어떻게 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따라서는
발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데 위로 올라오는데 밀어주는 게 아까 이거니까 피가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피가 거꾸로 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뭐가 존재할까? 판막이 존재해요. 판막이 존재하고 이 판막이라고 하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판막입니다. 그러면 이 정면에는 오로지 판막의 힘을 갖고 피가 흐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하체 쪽에서 상체 쪽 피가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슨 힘으로 중요 것으로 어떻게 피가 올라올 수 있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다 진짜. 혈관 안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가면 탁 열려요. 쭉 올라가. 그래서 혈압이 약해져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탁 닫아요. 또 심장의 펌핑에서 피가 올라가 탁 열려서 한 칸 올라가. 그다음 또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닫혀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역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 근육 내에서 우리 몸에서 피가 거꾸로 우리 하체에서 상체까지 올라올 때는 이 판막을 갖고 오수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혈관이 있으면 이 옆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육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피를 쭉쭉쭉쭉 올려주는 거지. 근데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근육이 정되어서 이 혈관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육이 정되어서 혈관을 움직여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피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뇌를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머리의 위치를 낮춘 거죠. 어떻게 할까? 쓰러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위치를 강제로 낮춘다. 그래서 막 튀어. 그래서 이동시켜주는데 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이완.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을 공급해준 것이 바로 정맥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동맥, 정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자, 모세혈관에서 모세란 얘기, 모세의 뜻은 뭐야? 모세. 매우 가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동맥이 나와서 이게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쭉쭉쭉쭉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얘는 매우 가늘고 이 모세혈관은 주로 하는 역할이 우리 동맥에서 피가 나간 다음에 각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 쪽으로 아주 실처럼 막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져서 우리 몸의 조직 세포 사이를 지나면서 영양분을 주고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고 CO2 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물질 교환이. 그럼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물질 교환합니까? 산소와 CO2 또는 영양소, 영양분이죠. 영양분과 노폐물 이런 것을 교환하는 것이 혈관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어디에요? 매우 천천히 이동하면서 주로 물질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파이프 하나가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크고 하나랑 모세혈관 하나 보게 되면 동맥이 훨씬 두껍죠. 그렇지만 모세혈관이 수없이 많이 뻗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어떨까? 훨씬 동맥보다 단면적이 크겠죠. 그래서 얘는 매우 느리지만 전체 합을 보게 되면 단면적이 가장 큽니다. 전체 합쳐놓게 되면 동맥이나 정맥에서 단면적이 가장 커요. 왜? 매우 가는 것들이 여러 가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혈액을 한번 보자. 혈액. 네, 동맥을 자르면 심장이 펌핑해가지고 피가 더 나오니까 그러면 피가 쭉 나왔다 멈췄다 쭉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심장 박동 만큼.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막 이런 데 총 맞아서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목 옆으로 총이 스치죠. 그럼 죽어요. 목이 이렇게 총알이 이게 총알이 스치만 해도 피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전쟁 영화 같은 데. 물론 우리가 그런 잔인한 영화는 볼 일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자, 그 다음 혈액을 한번 보자. 자, 혈액을 보는데 우리가 저번에 혈액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혈액은 그 혈액의 역할에 따라서 혈액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동맥혈이 있고요. 하나는 정맥혈이 있어요. 동맥혈, 정맥혈이 있습니다. 동맥혈, 정맥혈인데 이거는 주의할 점. 이거는 혈관의 종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혈관의 종류가 매치시키면 100점 100회 다 져요. 게임 끝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이름에서 혈관의 이름이 등장했지만 혈관하고 혈액의 종류는 전혀 매치되지 않습니다. 매치될 수도 있고 매치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위에 한 명밖에 안 되니까 항상 우리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I say 그때 you say 달라요. 왜 안 합니까?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종류와 혈관의 종류는 그때 달라요.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달라요 방송 랩을 하기 시작하고요. 지나되면 자 동맥혈과 정맥혈이 있는데 이 동맥혈과 정맥혈은 혈관의 종류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성분의 차이야. 동맥혈은 탄소가 많은 피고요.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입니다. 그래서 얘는 색깔이 선홍색을 띠요. 선홍색을 띠고요. CO2는 안적색을 약간 어두운 붉은색을 띱니다. 자, 우리가 할머니댁에 갔어요. 할머니댁에 갔는데 밥을 급하게 먹었어. 막 엎쳐 먹었어. 너무 맛있어. 자, 급하게 먹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기계력소와 저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의 효소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너무 급하게 밥을 먹다 보니 어떻게 될까? 취하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갔겠죠. 할머니, 나 밥 너무 많이 급하게 먹어서 속이 안 좋아요. 취했나 봐요.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해줄까? 목을 따진 않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바늘을 갖고 오면서 할머니가 기분 좋게 랩을 하시겠죠. 그 슬쩍게 책에 이어와서 할머니가 이 바늘 갖고 온단 말이야. 그렇지? 바늘 갖고 와서 손을 따요. 목을 따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손을 땁니다. 손을 따면 쭉쭉 따면 할머니가 아유 많이 취했네. 검은 피가 나오네 라고 얘기해요. 그 검은 피가 바로 뭐야? 암적색이에요. CO2가 많은 정맥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약한 상처를 내면 반드시 정맥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맥혈이 나오면 할머니 말이 거짓말이에요. 동맥을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 따고서 바람 많이 튀네. 검은색 피가 나오네. 그럼 할머니 꼭 선홍색 붉은 피를 보고 싶으십니까? 진작에 말해야죠. 그러면 선홍색 붉은 피를 보려면 손을 따는 것처럼 돼요. 손을 잘라요. 그러면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 선홍색 피를 보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얘는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우리 몸에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근육은 모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잘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먼저 이 우리 몸의 근육은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골격근이 있고요. 골격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장근이 있고요. 또는 평활근이라도 불러요. 내장근이 있고 세 번째는 심장근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을 구분됩니다. 자, 골격근은 어떤 거야? 뇌와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근육이야. 팔다리 움직이는 거. 그쵸? 힘쓰는 거. 이게 골격근이야. 내장은 뭐니까? 소장, 대장, 위, 우리 몸 식도 이런 우리 몸의 내장계를 구성하는 근육이 바로 내장근이고요. 심장은 뭐야? 심장 구성하는 근육이야. 선생님, 심장도 내장 아닌가요? 근데 이 심장근은 일반적인 창자나 이장과는 구분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달라. 뭔가 좀 느낌이 달라. 어떤 느낌이 다르다고 보자. 먼저 생긴 모양을 이해하려면 골격근은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우리가 닭다리 뜯다 보면 이렇게 하나 실처럼 이렇게 쫙쫙 찢어진 거 맞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로무늬 근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근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곱창 먹어봤죠? 곱창은 닭다리살 이거가 좀 달라요. 똑같은 단백질 근육이 되어 있는데 곱창은 어때? 밋밋하죠? 마치 그 고무처럼 밋밋하단 말이에요. 저희는 민무늬근이에요. 가로무늬근이 없어요. 민무늬근. 근데 심장근은 생긴 모양으로 따진다면 얘는 가로무늬근이에요. 우리 팔다리 근육과 비슷한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무늬근, 민무늬근, 가로무늬근인데 가로무늬근은 힘이 무척 세요. 그러니까 얘는 골격근은 힘이 무척 셉니다. 막 무거운 것도 들을 수 있고요. 힘이 무척 세요. 그럼 심장근도 당연히 힘이 세겠네요. 힘이 세요. 내장근은 힘이 약해요. 우리가 이 창자 움직이는 이 힘을 가지고 벽돌 깨고 불가능해요. 힘 대단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장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얘는 쉽게 피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구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을 움직이는데 위장이 막 피곤해서 위장이 움직이지 못해. 내 창자가 움직이지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힘은 약하지만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몸의 골격근은 힘은 세지만 어떻게 될까? 지구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힘을 쓰다 보면 힘이 빠져. 그런데 심장근은 힘은 세, 가로무리면서. 근데 지구력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피곤해지지 않아요. 선생님 심장 근육이 피곤하면 쉬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심장이 쉬면 영혼이 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심장은 매우 힘차게,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쓰게 됩니다. 이게 심장 근육.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또 이 근육은 생긴 모양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서 가로무늬근, 윗무늬근 이렇게 구분하지만 또 이런 근육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을 수의근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골격근은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팔대로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창자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보든지 또 창자 두 번 움직여. 돼? 안 되지. 불수의근. 근데 심장은 내 마음대로 조절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불수의근. 숨 좀 처음에 약해지지 않아요? 네? 뭐요? 숨 처음에 약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 죽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된다. 만약에 이 심장근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조절된다면 잠을 자면 죽죠. 밥 먹고 아무것도 공부하면 죽어.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심장 이런 거 조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럴 줄 없다는 얘기죠. 얘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불수의근. 그래서 심장은 심장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몸의 심장을 보게 되면, 심장은 어디냐면, 왼쪽 가슴에 있는데, 완벽하게 왼쪽에 있지 않고요. 약간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요 정도 있어요. 심장. 요 정도 있고요. 약간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이고, 보통 이제 왼편에 있게 되는데, 제가 심장을 진짜 잘 들거든요. 딱 그 순간 이렇게, 진짜 심장 앞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놀라지 마. 네. 놀랄 것 같아, 저 친구. 자, 심장 됩니다. 놀랄 것 같아. 너무 그림 잘 그려서. 놀라지 마. 심장. 놀랍지 않나요? 심장이죠. 그렇죠? 심장이고. 요 심장은 누구 심장이야? 내 심장이야. 내 심장이야. 그래서 좌측, 우측이 여러분과 다릅니다. 내가 내 심장이라면 이쪽이 뭐가 될 거야? 좌측이 되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우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심장을 좌우로 나눌 수 있고요. 이쪽이 좌측이 되는 거고 이쪽이 우측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보는 방향과 반대야. 그 다음에 이 심장 크게 4개의 세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 2개의 공간이 나눠져 있고요. 다시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판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2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쪽과 아래쪽,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데 위에 쪽은 심장의 방이다. 그래서 얘가 심방이라고 하고 이게 좌쪽이니까 이게 좌심방이 되는 거야. 좌심방이 되는 거고 이쪽 뭐가 될까? 좌심실, 거심이 되는 거야. 이쪽 우측이 되니까 이거 뭐가 될까? 우심방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될까? 우심실이 되는 거야. 우리 몸의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구조. 방실, 방실,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다시 보자. 동맥은 심장, 심실로부터 어떻게 되나? 빠져나가는 거지?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파이프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파이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심실은 거시니까 여기서는 핏줄이 어떻게 되나? 빠져나갑니다. 이게 동맥이에요. 그렇죠?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심방은 뭐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바로 뭐야? 정맥이 됩니다. 정맥. 이따 다시 매치시켜 주겠습니다만 좌심실에서 빠져나갈 동맥을 뭐라고 하냐면 대동맥이라고 해요.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심실 쪽에서 빠져나갈 혈관 있죠? 이걸 뭐라고 할까? 대동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죠? 이거 뭐야? 정맥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정맥이 되는 거야. 대정맥이 얘는 뭐니까? 대정맥이 되는 거야. 대정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정맥 쪽에는 판막이 존재해요. 판막이 존재하는데 심장에서도 판막이 존재해요. 판막은 모두 세 개가 존재하는데 이 심장과 심실 쪽에 있는 판막이 있어요.
그렇죠? 방시 판막이라도 불러가는데 구체적 이름으로 좌심방과 좌심실 구분한 요 판막 있죠. 요 판막을 2,000판이라고 합니다. 2,000판이라고 부르고 우심방과 우심실 구분한 요 판막이 있어요. 얘를 3,000판이라고 합니다. 3,000판. 그러면 2,000판과 3,000판 이게 판막인데 그럼 이 심방과 심실을 경계짓는 판막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역시 이것도 역류를 방지해요. 그러니까 역류를 방지한다는 이야기는 혈액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한번 보자. 심방과 심실 구역 여기 판막 있어. 2,000판 있어. 내가 여기 그려볼게. 자, 내가 손을 위에 그리다 치자. 지금 내 손을 위에 하트 모양 그리고 있지. 이게 심실이야. 이 위에 총 뭐가 될까? 심방이 되겠지?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 있는데 이 심실의 수축에 의해서 피가 뿜어져 나간다. 우리 온몸으로 혈액 공급된다고 보자. 이게 판막이야. 2,000판이야. 2,000판이 열렸다 치자. 그 상태에서 심실이 수축해요. 그럼 피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될까? 뿜어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혈액을 공급해주려면 이 판막을 어떻게 할까? 닫아야 되지. 닫고 쫙 짜주는 거야. 그럼 피가 어떻게 쫙 가. 그치? 간 다음에 다 짰네? 그럼 어떻게 될까? 판막을 열고 이게 이완되는 거죠. 그럼 피가 어떻게 될까? 여기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로 내려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한쪽 방향으로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만 이동시키게끔 조절하는 것이 판막입니다. 그 다음에 판막이 또 어느 쪽에 있냐면 동맥 쪽에 있죠. 동맥 쪽에도 판막인데 요 판막을 반월판이라고 해요. 반월판이라고 하는 판막인데 이 반월판이라는 판막은 어떻게 조절할까?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내가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손으로 하트 그린 곳이 바로 심실이야. 심실. 자, 심실인데 이 판막을 닫고 심실 짜줄 거야. 피가 쫙 간단 말이야. 근데 다 짰어. 그럼 요걸 이쪽 판을 열고서 이게 이완되겠지. 이완될 때 요쪽 끝에 동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요쪽 끝에 뭐가 있어? 반월판이라는 판막이 있어요. 이게 만약 판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늘어났을 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나갔던 피가 다시 거꾸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짜고 이완될 때 이쪽에 있는 반월판을 닫아. 반월판 닫고 이 위에 있는 2,000판만 열리고 이완되는 거야. 그럼 아까 나갔던 피는 거꾸로 연결하지 않겠지. 저 위에 있는 피가 내려온다는 거야. 그걸 조절하는 것이 바로 반월판이고 반월판은 동맥 쪽에 있어요. 이 동맥 쪽에 있는 이유는 바로 심실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이 동맥으로 빠져나왔던 피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는 막기 위해서 반월판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정맥에 있는 판막이건 심장에 있는 판막이건의 역할을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심장의 순환이 들어가는 거죠. 자, 심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좀 더 잘 그려진 것 같아. 여기가 우심방이죠. 우심방이고요. 여기가 우심실이고요. 여기가 좌심방이고 여기가 좌심실입니다. 자, 이제 피가 이제 순환되는 곳을 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심실 쪽에서 혈관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방 쪽으로 혈액이 들어가요. 그렇죠? 혈액이 들어오는데 누구를 하나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이 반의 수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친구 내가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너 이게 뭐지? 저의? 네, 이게 뭐죠? 저희 생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름 뭐죠? 김민우입니다. 민우? 네. 네, 민우 알겠습니다. 자, 민우 희생양 사도 하겠습니다. 절대 강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강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실제하고 관계없습니다. 괜히 또 실제 뭐 민우가 그렇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고요. 자, 민우가 학교를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민우가 학교에서 친구가 없었어요. 아이고 실수하니. 물론 누구 없어. 실제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방에 누워서 친구도 없고 심심해, 숙제도 없고 너무 심심해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학교 반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띠리링 전화 받았죠. 왜? 야, 오늘 우리 반 애들끼리 오늘 시내 모여서 다 놀기로 했어. 너도 나올래? 민우가 알았어. 금방 나갈게. 그래서 총알 맞추고 나갔는데 방 창문 열어주니까 거실 통해서 나가.
거실 통해서 나가죠. 거실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방문 열고서 거실 간다는데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오늘 친구랑 놀기로 했어요. 그때 엄마가 그랬죠. 또 친구 없잖아. 아니면 자꾸 오늘 반애들끼리 반에서 이렇게 놀기로 했어요. 그래 일찍 들어가라. 9시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힘차게 거실 문을 열고서 외출합니다. 자 친구랑 시내에서 재밌게 놀기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재밌게 놀기 위해선 민우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뭘 갖고 와야 돼요? 시계. 돈을 가지고 아이고. 돈을 가지고 와야 돼요. 돈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재밌게 온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겠죠. PC방, 게임방, 노래방, 또 뭐 있지? 편의점, 또 뭐 있지? 떡볶이집, 또 뭐 있어? 올리자. 볼링도 쳐요? 당구장. 많이 쳐요. 탁구장. 그래 뭐 탁구장 뭐 이런 데 간다 치자. 재밌게 놀았어. 그럼 재밌게 놀면 돈이 쌓일까 돈이 없어질까? 돈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친구가 재밌게 논 다음에 집에 가려고 시내를 벗어나서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 아이고. 그리고 주머니 보니까 뭔가 부족해서 열어보니까 다음에 우리 PC방 오면 싸게 줄게요. 쿠폰만 잔뜩 쿠폰만. 그래서 돈은 다 떨어지고 쿠폰만 있네.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 일찍 오라 그랬는데 쉬어가지고 새벽 1시. 이거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예. 보니까 휴대폰 열어보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25통이 와 있어. 오, 이건 맞아 죽을 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거실을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 엄마한테 그걸 맞을 수 없으니까 방 창문으로 몰래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에 누워 있었어. 방에 누워 있었는데 또 반 친구한테 전화가 왔죠. 야, 민우야, 어제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 너 걱정 없냐? 역시 반장이 뭔가 달라. 그래서 민우한테 물어봤더니 민우가 나 한 달 용돈 다 썼어. 완전 그지야. 내일 학교 갈 버스비도 없어. 어쩔 TV 이러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반장이 민우야,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줄게. 우리 옆 동네 가면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가면 쿠폰을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준대. 그러니까 민우가 진짜 그런 가게가 있어? 근데 그 가게가 내일 모레 폐업한대.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내일 빨리 가야 돼. 내일 모레 폐업하니까 그 가게가 폐업하니까 빨리 가야 돼. 내일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민우가 알았어. 내일 꼭 가볼게. 폐업하기 전에 빨리 가볼게 하면서 그 다음날 외출 시작합니다. 자, 방에서 얼른 나올까? 거실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엄마한테 또 이제 허락받겠죠. 엄마, 옆 동네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엄마 또 한마디 하겠죠. 뭐라 그럴까? 또 친구 없잖아. 네, 아무튼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힘차게 옆 동네로 뛰어가요. 그럼 민우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 돈이 많아, 쿠폰이 많아? 쿠폰이 많아. 그래서 이 쿠폰을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주는 가게가 있대네. 그 가게는 내일 모레 폐업해. 그래서 그 가게 이름도 폐야. 그래서 쿠폰을 갖다 주니까 진짜로 이 내일 모레 폐업하는 이 가게에서 진짜 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민우가 이 가게를 빠져나올 때는 주머니에 돈이 많았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야. 9시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거의 진짜 이건 이거는 어쩌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몸의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되는데 이 혈액이 순환되는 코스는 모두 몇 가지 코스예요? 2가지 순환 코스예요. 이렇게 온몸을 순환하는 코스가 있고 폐를 순환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온몸을 순환할 때 크게 돌죠. 우리 온몸 머리부터 발까지 다 도니까 우리 이 순환 과정을 우리 대순환이라고 해요. 대순환을 부르고요. 또는 몸을 도니까 뭐라고 할까? 체순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죠. 야, 한문 쓰지 마. 한글로 바꿔. 네, 온몸 순환.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순환 코스는 바로 폐를 도는 거야. 그래서 이 폐는 온몸 순환은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 도는데 폐 순환은 여기서 깨작깨작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소순환 이렇게 되겠죠. 소순환 이렇게 부르고요. 폐를 향해 도니까 폐순환이라고 해요. 교육부에서 전화 왔겠죠. 야, 한글로 다 작업해. 못 바꿔요. 저 폐를 어떻게 바꿔? 우리말로 그렇죠? 안 된다. 그냥 폐순환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이 늘어는 보는데 대순환하는 과정에서 얘는 혈액이 빠져나오니까 말할 거야. 대동맥이겠지? 얘는 이름이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이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정맥이 되겠지. 대정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폐를 향해 도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혈관이. 폐 뭐가 되는 거야? 폐 동맥이 되는 거겠지. 빠져나가잖아. 심장부터 출발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그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맥인데 폐 순환하는 정맥이가 뭐가 되는 거야? 폐 정맥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온몸 순환하고 폐 순환 과정에서 혈관, 그 다음에 심장의 구조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좌심방, 대동맥, 온몸, 대동맥, 무심방, 무심실, 폐동맥, 폐동맥, 다시 좌심방으로 다시 뒤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무 뜻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 민우의 생활을 잘 기억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민우, 저랑 좀 달라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대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혈액이 있는데 혈액의 종류가 동맥혈과 정맥이 있고 이거는 혈관의 종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혈액을 한번 따져보면 자, 대동맥이야. 파이프는 동맥인데 안에 흐르는 피는 뭐가 있어? 산소가 만들어서 피? 동맥혈. 여기는 파이프 정맥이야. 안에 CO2가 많죠? 무슨 피가 흘러? 정맥혈. 어머, 얘는 혈관과 혈액의 종류가 똑같네요.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 얘는 민우 여기 봐야지. 폐 동맥입니다. 파이프는 동맥이야. 근데 안에는 뭐야? CO2많은 정맥혈입니다. 맞죠? 여기는 파이프는 정맥이 아니라 안에 흐르는 산소가 많은 피가 있거든요. 정맥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가 서로 뒤바뀌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폐순환하는 과정에서는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가 바뀐다는 얘기야. 이거 기억해.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입장에서 선생님 그러면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가 바뀌는 케이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나요? 그렇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너무 아쉽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하나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잘 안 배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진 않아요. 갖고 있을 수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있어요. 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 자, 혈관의 종류하고 혈액의 종류가 서로 상반된 케이스. 첫 번째는 폐순환하는 코스에서 폐순환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가 바뀌지. 자,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태반순환이에요. 태반순환.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내가 산모라고 가정하자. 내가 산모야. 이렇게 하면 또 이놈 내고 진짜 산모를 내도 믿겠는데? 뭐 이런 것 같은데 진짜 뭐 애기 있는 거 해보자. 아니야. 자, 여기 뱃속에 태가 있다 진짜. 자, 뱃속에 태가 있어. 뱃속에 태가 있으면 내가 산소 들이마신 다음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혈액을 공급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뱃속 아이가 또 지저분한 피를 나한테 주겠지. 그쵸? 이렇게 준단 말이야. 내가 깨끗한 피를 뱃속의 아이한테 주고요. 뱃속의 아이는 나한테 지저분한 피를 나한테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태반이 있고요.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이 혈관의 주인은 나일까 아이일까? 이 태반 정맥은 내 것일까? 그러니까 산모의 것일까? 태아의 것일까? 태아의 것이고. 그러니까 태아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보자. 나는 여기 깨끗한 산소가 많은 피를 아이한테 주고 있어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이런 거야. 동맥이지. 얘는 정맥이지. 그렇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자기 몸으로 들어온 혈관이야. 얘는 뭐가 되나요? 정맥이에요. 얘는 동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산소가 많은 피가 정맥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맥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태반순환 과정에서 태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정맥이 있는데 태동맥은 CO2가 많은 피고요. 태정맥은 산소가 많은 동맥들이고요. 여기서도 바뀌는 모든 사람은 이건 기본적으로 바뀌는
그렇죠? 하나의 옵션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이제 혈액의 순환 과정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20만 20질 구조를 갖고 있는데, 20만 20질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심장의 펌핑, 그러니까 혈액을 우리 몸으로 쫙쫙 보내주는 그 펌핑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면, 여기 좌심실에서 실제로 펌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몸으로 공급되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의 구조에서 가장 근육 쪽이 발달되는 곳이 어디야? 좌심실이야. 여기가 가장 두꺼우면서 가장 근육층이 대단히 발달되는 것이 바로 좌심실. 오케이? 말 안 느껴지고 혼나잖아. 누가 반 죽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반 죽을까? 느낌상 달리. 네? 오, 누가 반 죽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쪽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심장의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심판막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판막증. 자, 심판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혈액이 우리 심장이 이렇게 있다 치자. 심장이 있고 이심질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도 판막이 있고 여기도 이제 막으로 이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판막이 완벽하게 밀대고 큰다 치자. 좀 구멍이 센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좌심실이야. 여기 보세요. 좌심실이고요. 판막이 닫힌 다음에 피가 짜진단 말이야. 쫙 짜게 되면 반월판이 열면서 피가 쫙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닿지 않아. 그럼 짜줄 때 피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위로 거꾸로 가겠지. 그러면 원래 100이라는 힘으로 쫙 밀어줘야 되는데 일부가 이쪽으로 세니까 어떻게 될까? 70 정도밖에 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온몸으로 혈액이 공급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심판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나 이쪽에 국물 뚫립니다. 그래서 산소나 CO2의 운반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 질병이 바로 심판막증입니다.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구멍이 생겼다면 이쪽에는 산소가 많은 피가 흘러야 되고 이쪽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이 우리 온몸으로 배달되고 CO2가 많은 혈액이 폐로 운반이 되는데 정맥혈과 동맥혈이 섞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를 원래 우리 온몸에 공급해야 되는데 일부 CO2가 여기 섞여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온몸에 갖다 주는데 산소를 원래 100을 갖다 주는데 70밖에 못 갖다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폐 쪽에 갖다 줘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CO2를 100개 갖다 줘야 되는데 보니까 CO2가 7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판막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운반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에 영재부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심판막증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심장 구조의 진을 한번 보자. 먼저 첫 번째, 양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한테 포유류가 있어요. 육상 생물을 보게 되면 땀이 상승이 세 종류가 있는데 어류는 어제 물고기니까 물속에 사는 거니까 제 얘기 듣고 이렇게 보면 심장의 구조는 달라요. 양서류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파충류 이렇게 돼 있고요. 포유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장을 좀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명칭을 부른다면 양서류는 이심방 일심실 구조. 그 다음에 파충류는 심실이 두 개가 만들어지지만 완벽한 격돌이 안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얘를 이심방 불완전 이심실이라고 해요. 불완전 이심실 구조라고 해요. 반면에 우리 상 같은 포유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심방 이심실 구조죠. 이렇게.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 효율성을 본다면 누가 가장 진화된 형태야? 그렇죠. 양소보다는 파충류, 파충류보다는 포유류가 가장 진화된 형태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양소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아요. 여기에 동맥혈이 오고요. 여기 정맥혈이 오게 되는데 이 동맥혈과 정맥혈이 여기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게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 온몸에 산소 공급되는데 산소 50, CO2 50 이렇게 운반돼요. 폐 쪽으로 CO2 운반해야 되는데 CO2 50, O2 50 이렇게 운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와 CO2 운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섞여버리게 되니까. 반대로 이심방 불완전 이심실은 좀 나눠져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섞이겠지. 얘도 역시 O2와 CO2 운반 효율성이 그렇게 낮아집니다. 근데 사람 같은 포도는 완벽하게 격배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산소가, 이쪽으로는 완벽하게 CO2가 운반되기 때문에 O2와 CO2의 운반 효율성이 최고 높은 것이 바로 20만 20일 부족한 효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 호흡을 할 필요 없어요. 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양소라든가 파충류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심방 일심실, 이심방 불완전 이심실이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 효율성이 그렇게 낮아서 항상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얘네는 좀 어려운 말로 얘는 산소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산소를 무엇을 통해서 메꿀까? 피부 호흡을 통해서 메꿀 거야. 얘네는. 그래서 파충류가 양소로 피부를 보게 되면 어때요? 매끄럽죠? 그 매끄러운 피부를 이용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유류는 산소 부채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피부 호흡을 하지 않아요. 피부 호흡을 하지 않고요. 피부 호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피부에 털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아주 되게 쉽겠죠. 반면 얘네들은 피부 호흡을 해야 되니까 온몸을 털로 뒤덮을 수 있는 추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빙하기가 지나고 나면서 그 중생될 때는 파충류가 전세를 지배했다면 여러분의 빙하기를 거치는 신생대로 가면서 빙하기 감기가 계속 반복됐죠? 그래서 추운 겨울이 급격히 변하는데 얘네들은 그 추운 겨울을 알 수 있었겠죠. 얘네들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는 포유류가 지배하게 돼요. 오케이 됐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심장을 탁 떼어내죠? 그럼 떼어내자마자 심장이 바로 죽을까? 그렇진 않아요. 심장을 떼어내도 일정한 시간 동안은 그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심장이 일정한 시간 동안 스스로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장 박동의 자동성이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의 자동성이라고. 심장은 스스로 콩닥콩닥 뜁니다. 스스로 뛰어요. 그걸 심장한테 자동성이라고 부르고 이거 몇 분에 끝난 거야? 20분에. 아니 충분하네. 30초에 나왔는데 충분해. 자, 심장 박동의 자동성인데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있는 것은 심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우심방 위쪽에 어떤 특수한 조직이 있고요. 이 특수한 조직에 의해서 얘가 정기 신호줘요. 어떤 정적 신호를 일으키고 그 신호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장의 박동원이라고 해요. 심장의 박동의 원자에서 심장 박동원이라고 부르고 이 심장 박동을 뭐라고 하냐면 동방결절이라고 해요. 동방결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심방 위쪽에 심장을 콩닥콩닥 뛰게끔 하는 그 원인 조직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동방결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방실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색이 있고 뭐 프루틴의 섬유가 있는데 이건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고 동방결절 기억하자. 자, 동방결절은 심장의 박동원이다. 그래서 심장을 스스로 뛰게끔 하는 원인이 여기에 존재한다. 근데 이 심장의 박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 신호를 유발시켜서 심장을 스스로 뛰게끔 하지만 빠르게 뛰고 느리게 뛰고 이건 얘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얘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심장을 빠르게 뛰고 느리게 뛰고 조절해요. 그러면 이 심장 박동원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는 심장을 스스로 뛰게끔 하지만 얘가 혼자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느리게 조절할 능력은 안 돼요. 그러면 이 동방결절한테 야 심장 빠르게 뛰어 느리게 뛰어 누군가가 명령 준다는 얘기야.
그게 누굴까? 우리 뇌 중에 이 머리에 있는 뇌 중에 중추 중에 연수. 그래서 연수가 심장 박동을 빠르게 느리게 조절해요. 그래서 우리 연수를 뭐라고 하냐면 심장 박동의 중추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의 중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수가 동반 결정할 때 야 빠르게 뛰어 느리게 뛰어 라고 명령을 줄 때는 어떤 걸 이용해서 이 동반 결정할 때 빠르게 뛰어 느리게 뛰어를 명령을 줄까요? 무슨 신경? 배웠잖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합쳐서 교감과 부교감을 합쳐서 무슨 신경이라고 해요?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 심장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해요. 다 잊어본 거였네. 자율신경 좀 이따 설명드리겠네. 자, 얘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죠. 좀 이따 다시 복습하자. 교감, 부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수는 심장 박동의 중추야. 심장의 박동은 누구야? 동반결절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연수가 야 빨리 뛰어 느리게 뛰어 하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 심장의 박동을 건드려요. 그거에 따라서 심장이 쿵닥쿵닥쿵닥쿵닥 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연수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데 장난 삼아서 이 연수가 심장 박동이 박동할 때가 동반결절 빨리 뛰어 느리게 뛰어 멈춰봐 뭐 이러진 않겠지. 그렇죠? 우리 몸의 뭔가 상태를 보고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절할 거야. 예를 들자 내가 아주 심한 운동을 했어요. 아주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겠지. 왜 빨라집니까? 흔히 생각할 때는 내가 심한 운동을 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내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놀랍게도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부족해를 못 느껴요. 그럼 어떤 근거로 심장박동을 빠르게 느리게 조절합니까?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많다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느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피 속에 있는 혈중 CO2의 농도를 가지고서 거기에 판단에 근거해서 심장박동을 느리게 빠르게 조절해요. 그래서 혈중 CO2 농도를 심장박동의 자극원이라고 합니다. 심장박동의 자극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운동 중에서 심한 운동이 뭐 있을까? 심한 운동. 우리가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운동 뭐? 달리기, 축구. 그래, 축구 하자. 자, 축구. 자, 축구에서 이제 전력 지출했어요. 전력 막 했어. 그럼 숨이 가빠지고 심장보다 빨리 나간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세포 공장이 증가된다는 얘기야.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산소, 우리 피 속에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고요. 반대로 CO2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돼요. 이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많이 적어진 우리 몸에서는 몰라요. 우리 몸에서는 요 CO2 농도죠. 요 CO2 농도를 체크해요. 이걸 누가 체크하냐면 우리 몸의 간내 시사가 체크해서 연수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수가 이거 CO2 농도를 체크해서 혈중 CO2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교감신경을 촉진하고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될까?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혈중 CO2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이들 많이 착각해요.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 운동이 증가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를 빨리 메꿔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오로지 CO2 농도만을 체크해요. 그래서 혈중 CO2 농도를 받으라고요. 심장 박동의 자극원 또는 호흡 운동의 자극원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 수업을 하시는 분하고 이 부분을 만져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자율신경계라는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신경 중에서 주로 우리 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의 내장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라든가 창자라든가 이런 내장전에 연결되어 있어서 얘네는 우리 몸의 내장전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내장전을 또는 다운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이 바로 무슨 신경이야? 자율신경이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율자가 떴으니까 뭐야? 오토매틱으로 조절되는 거야.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조절된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네.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이 자율신경은 연수나 강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을 컨트롤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을 조절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계인데 이 자율신경계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 배웠죠? 네. 그렇죠.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조적 차이, 또 하나는 작용사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신경절, 그러니까 시냅스를 하나만 갖게 됩니다. 이런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교감이고 하나는 부교감인데 첫 번째 차이점 바로 구조적 차이야. 구조적 차이가 뭐냐면 생김새가 좀 달라요. 얘는 짧고 길고요. 얘는 길고 짧죠. 옛날 말로는 얘를 절전그런, 얘를 절후이라고 부르고요. 얘 절전, 절후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에는 시냅스 전두련, 시냅스 후두련, 시냅스 전두련, 시냅스 후두련을 부르는데 위에 그린 것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고 아래쪽에 그린 것이 바로 뭘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구조적 차이, 행동은 좀 달라요. 시냅스 전 교감신경은 시냅스 전두련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시냅스 전두련이 길어요. 이렇게 하면 또 내 이름이 잊어먹잖아, 그렇지? 그래서 잊어먹지 않게끔 이렇게 하자. 보자. 교감신경 몇 글자? 부교감 몇 글자? 두 글자가 짧고 세 글자가 어때? 길어. 이렇게 잊어먹을래?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돼. 교감은 짧고 부교감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줘요. 영어로 설명할 테니까 긴장하시고요. 영어로 설명합니다. 자, 교감신경은 short and long. 그 다음에 부교감은 long and short. 어렵나? 영어만 나오면 애들만 머리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교감과 부교감은 하나의 기관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요.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하는 역할이 어떨까? 서로 반대로. 교감신경은 뭔가 업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뭔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서로 이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면서 이제 잘 들어봐. 단어 하나를 들어볼 거야. 교감과 부교감의 상호 반대되는 작용을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어떠한 자세를 조절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할까? 그렇지.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기관을 조절하면서 길항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마디 있지? 이 마디에선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데 이쪽 기관적으로 분비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냐 아니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냐에 따라서 이 기관이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어요. 주로 교감신경이 촉진되어 있을 때의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생명과학 생물을 배웠어. 그래서 칼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데 경동맥 쪽에 칼을 갖다 대고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많이 긴장되겠지. 그렇지? 자, 그때 내가 강도가 내 목에 칼 갖다 대고서 위협하고 있을 때 내가 극도로 긴장한 상태,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이 촉진된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 촉진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 한번 보자. 자, 목에 칼이 들어왔어. 잘 상상해봐. 목에 칼이 들어왔어. 자, 심장박동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죠. 두근두근 그렇죠. 호흡수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그렇죠. 숨이 가빠질 거 아니야. 동공이 어떻게 될까? 동공 자, 커지지. 눈 동그래질 거 아니야. 호흡 가까운 진짜 놀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심부기가 어떻게 됩니까? 심부기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민우가 강도를 만났어요. 민우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오해 칼 옆에 경동맥에다 칼을 갖다 대고 위협하고 있어. 그때 민우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강도가 굉장히 당황할 거야. 그렇죠? 내가 침 흘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뺏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돈을 오히려 주면서 야, 맛있는 거 사 먹어. 집에 가 하고 보내줄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침 흘리기가 억제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의 분비가 억제되고요. 이렇게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의 촉진 효과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쪽 좌심실에서 펌핑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해줍니다. 공급해줄 때 이쪽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쭉 여기 돌고 여기 돌고 여기 돌고 할 때 그때 이 각 혈관별로 동맥, 모세, 여기가 물질 교환기관이라는 곳이가 이쪽에 모세혈관이겠죠? 모세혈관 정면을 지나면서 혈압, 혈류 속도, 단면적은 어떻게 바뀌나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몇 시죠? 8시죠? 지금 제가 11시간째 수업을 하고 있네요. 11시간째. 오늘 9시 반부터 수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마치자마자 일로 막 뛰어왔습니다. 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13시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거기 떡실신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참고 있습니다. 다리도 엄청 아프고요. 여기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저는 수업할 때 절대 앉지 않거든요.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다리 무게 중심이 굉장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퍼텐션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에도 불구하고 절대 앉지 않습니다. 위는 따뜻하게 생각하는데 무게 중심 낮아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거 3개 섹터거든요. 3개 섹터로 이렇게 보라고요. 여기가 뭐냐면 동맥이야. 동맥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뭘까? 모세혈관이요. 모세혈관. 여기가 정맥이 되겠죠. 정맥이 되고 이 Y축이 혈압이야. 혈압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가면서 심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나 멀어지나? 멀어지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보면 이렇게 해서 좀 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야. 펌핑을 여기서 시작했잖아. 압력이 여기서 걸리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혈압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서 이쪽은 혈압이 낮아서 피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뭐가 존재할까? 판막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쪽을 가면서 혈압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동맥이 가장 높고 모세혈관, 정맥을 가면서 혈압이 점점 낮아지겠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물론 비밀 2가지. 기억해야 될 거 2가지. 2가지야. 이해됐어? 근데 놀라지 마라. 이것도 여기 놀라 쓰지 마. 자, 여기 혈압이 보면 여기가 0이에요. 쭉 따라가면 어머, 얘는 마이너스 압력이네? 얘는 음압이만 넣어줘. 음압이 올라와. 피가 거꾸로 가자는 거야. 근데 실제로 피가 거꾸로 가, 안 가.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음압이 형성되는데 원리대로 따진다면 원칙대로 본다면 음압이가 뭐야? 피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게 이렇게 가면 안 걸리는 거야. 피가 거꾸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아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판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포인트 하나야. 자, 2번째. 여기 혈압이 있는데 놀라지 마. 하도 많이 놀라지 말게.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어머,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120이 되고요. 하나는 80이요. 그래서 이 단위가 밀리H입니다. 밀리H. 단위가 밀리H인데 하나는 120 밀리H고요. 하나는 80 밀리H야. 혈압이 뭐야? 두 개가 나와요. 우리가 혹시 병원에서 잘 혈압 한번 재본 사람 있나요? 팔 찍어서. 네, 그렇지. 재는 거. 했죠? 네. 얼마나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전에 헌혈을 하려고 이제 헌혈체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헌혈하려고 갔더니 간호사가 헌혈하실 수 없습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나 헌혈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요. 혈압 너무 높은 사람이 헌혈 못한다. 여기 헌혈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근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야. 의사가 너무 위험합니다. 빨리 혈압약을 빨리 드셔야 되고, 좀 살도 빼야 되고,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혈압약을 주는 거예요.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죠. 혈압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또 살도 꾸준히 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13kg 뺐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그러겠죠. 13kg 뺀 게 저 정도야? 그 전에 뭐였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한 1년 반 전에 이틀 보시게 되면 제 얼굴이 호빵면에서 그나마 사람의 형태를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kg를 뺐는데 13kg 빼니까 혈압이 많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보통 정상 혈압이 얼마야? 그러면 120에 80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혈압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요 120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최고 혈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80을 뭐라고 그럴까? 최저혈압이라고 불러요. 최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혈압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들한테는 최고 혈압, 최저 혈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우리는 이 120이라고 하는 최고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 수축기 압력이고요. 최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 이완기 혈압이에요. 심실 수축기, 심실 이완기.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 수축기, 80이라고 하는 거야. 심실 이완기. 어떤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심장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손 하트리게 간 거야. 심실이야. 여기 뭘까? 판막이지? 자, 보자. 일단 여기 내가 중지 요 사이에 뭐가 있어? 반월판이 있겠지? 반월판 있어요. 자, 이거 닫았어. 한쪽만 닫았고요. 그 다음에 심실에 피가 꽉 차 있어. 뭐니까 짜주겠지. 쫙 짜줄 때 반월판이 열면서 피가 쫙 뿜어져 나가. 이때 뭐야? 최고 혈압이야. 108점, 120 나오고. 다 짰어. 다 짰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열리고 이쪽에 닫히면서 이게 쭉 늘어나겠지. 그때는 피를 짜줄 수 없지. 혈압이 어떻게 될까? 쭉 하고 혈압이 떨어져 봐요. 피를 짜주지 못하고 얘가 이완되니까. 그치? 그래서 심시 이완될 때는 피를 짜줄 수가 없으니까 혈압이 쭉 떨어져서 8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20이라고 하는 것은 심시 수축할 때 피를 쫙 짜줄 때고, 그 다음에 80이라는 최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시 이완될 때 혈압을 바로 최저 혈압. 그 다음에 심장부터 거기가 멀어질수록 혈압은 점점 낮아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배웠던 건데 실제 문제 나오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 틀린다. 열받게 하는데. 자, 이제 단면적을 한번 볼까요? 단면적은 어디가 제일 클까? 그렇지, 제일 커요. 그냥 동맥과 정맥 중에서 단면적이 어느 쪽일까? 정맥 커요. 그러니까 단면적을 본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혈관 하나를 본다면 모든 혈관의 단면적은 대략 작겠지만 여러 개의 식타리 같은 혈관들이 모이게 되면 이 모혈관의 단면적이 가장 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맥에 비해서 정맥의 단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첫 부분 시작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혈류 속도 한번 보자. 혈류 속도. 혈류 속도는 어디가 가장 느릴까? 조세 어디가 가장 느릴까? 보세요. 정맥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고 강조했지? 여기 봐봐. 보세요.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다? 가장 느리다. 그렇죠? 가장 느려. 그래서 혈류 속도 보면 정맥 가장 느리고요. 동맥 혈류.
혈류 속도. 그래서 혈류 속도를 비교하면 모세혈관 가장 느린 이유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교환입니다. 동맥이 가장 빠르죠. 그렇죠? 일단 물질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맥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맥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동맥과 그러니까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차이 이걸 바로 맥압이라고 해요. 맥압. 그러니까 지금 맥압이 얼마나? 40이죠? 이게 맥압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맥압이 되게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야. 그럼 이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떨까? 크겠지. 그렇죠?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맥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맥압이라고 하는 것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책 한번 찾아볼까요? 책도 한번 봐줘야지. 아니 5분 남았는데요. 참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 설명해드리네.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거 마지막 이거 하나 설명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혈관이 있다 치자. 혈관이 있어요. 자, 혈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모세혈 혈관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문으로 구분하면 이쪽이 이제 동맥이 될 것이고요. 모세혈관 동맥이 됐겠지. 동맥 모세혈관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정맥 모세혈관이 진짜 정맥 모세혈관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혈이 지나가는데 여기 주변에 조직 세포들이 있겠죠. 세포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야.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과 산소 이런 것을 이 세포들한테 줘야 되는데 저 혈구가 빠져나와서 여기 있는 혈구들이 빠져나와서 이 세포들한테 영양분과 산소 줄까? 아니에요. 혈구 절대 혈관막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을 지날 때 혈구 빠져나가지 않고 액체 성분만, 혈장 성분만 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혈장 성분이 이 조직 세포 사이를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액체를 바로 조직액이라고 합니다. 이 액체를 조직액이라고 하고요. 조직액 사이를 흐르고 다니면서 영양분 주고 산소 주고 CO2 받고 노폐물 받고 해서 다시 정맥 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동맥 쪽에서 혈장 성분이 조직액 쪽으로 빠져나오는 이유는 동맥 쪽의 압력과 조직액의 압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압력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맥 쪽에서 조직액 쪽으로 혈장 성분이 빠져나오는 것은 이 조직액에 비해서 동맥의 압력이 더 높은 거거든, 혈압이 더 높은 거야. 선생님 그러면 조직액에 혈압이 있어요? 아니요. 조직액에는 어떤 압력이 있을까? 맞아. 3초. 그래서 여기 동맥하고 조직액이 있으면 동맥의 혈압과 조직액의 삼투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느 게 큰 거야? 동맥의 혈압이 큰 거야. 그렇지? 그 차이에 의해서 혈장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조직에서 다시 정맥 쪽으로 혈장이 다시 원래대로 리턴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정맥의 혈압하고 그 다음에 조직액의 삼투압을 보게 되면 조직액의 삼투압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클까? 조직 삼투압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생겼어. 이 동맥의 혈압이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자. 100이야. 그리고 이 조직의 삼투압이 60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정맥의 혈압이 30이라고 가정하자. 30이라고 가정할 거야. 자, 그러면 혈압을 보게 돼, 압력을 비교해야 되면 동맥이 제일 크고 2등이 누구야? 조직액이고 3등이 누구야? 정맥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동맥, 조직액, 정맥,
조직액이 있으면 얘가 100이고 얘가 60이죠? 그다음에 얘가 60이고 얘가 얼마야? 30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봐. 공매 혈압이 100이야. 형 어디 보실까? 여기 보셔야 돼요. 저 필기 없었어. 아, 이거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해야겠다. 자, 공맥의 혈압이 100이고 조직의 혈압이 40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만큼의 성분이 빠져나올까? 차이 나는 것만큼 얼마나? 40만큼 빠져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직을 다니면서 영양분 주고 산소 주고 CO2 받고 너프를 받고 해서 다시 정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없어. 얘는 60이야. 30이야. 그럼 이 조직에서 정맥 쪽으로 얼마가 다시 들어갈까? 70. 얘는 60이고 30가 얼마 정도? 30만큼 다시 올라가. 리턴으로.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 다 들어오고. 그렇지. 40만큼 빠져나가는데 들어온 건 뭐야? 30밖에 안 들어갔어. 왜 그러냐면 이 동맥과 조직 사이의 압력의 차이가 정맥과 조직 사이의 압력 차이보다 어때? 더 커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많이 빠져나오는데 들어가는 양은 그만큼 다 못 들어가. 그럼 이거 뭐야? 그게 쌓여요? 아니요. 아직 영적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 일부 액체는 별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차이나는 만큼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파이프를 뭐라고 할까? 그렇죠. 림프라고 해요. 림프. 그래서 요 차이가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보다 들어가지 않아. 일부 남았어. 일부 남은 곳이 림프관을 통해서 다시 심장에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 림프관에는 림프 액체겠죠. 여기 혈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림프관이에요. 림프야. 림프관. 이건 이제 혈액이고요. 또 몇 그램이냐면 25분? 20분? 예, 여기까지 하도록. 우와. 어떻게 이렇게 큰일인가? 오늘 해가지고 약간 백 프린트 느낌. 그냥 글씨네요. 프린트가 안 나와.